그래서 지난 9월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연합의 의장이 되셨어요. 아, 예.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돌아가며 하는 그게 아니라 경선까지 해서 의장직에 당선되셨다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은 그 국제기구 설명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국가인권기구가 세계에 보면 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인권기구가 26개 나라에 있고요. 예. 그 국가인권기구들, 유엔에서 각 지역별로 국가인권기구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해나가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 연합이라는 이제 회의체를 만들었고, 예. 그 나라들이 모여서 그 의장국,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을 합니다. 선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 형태로 선출하는데 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그 APF의 의장으로 경선에서 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시 말씀드릴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실은 저희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나라 인권위원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그 업무 부담이 좀 무거운 편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실은 그 출마하는데 출마의 변을 2, 3분간 짧게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한국 국가인권위원장은 실은 국내의 여러 업무 부담 때문에 일이 많아서 의장은 좀 사양하고 싶다. 그냥 회원국으로서 누군가 의장을 맡으면 그분을 열심히 잘 돕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혔어요? 그런데 제가 경선 결과 호명되기로는 코리아라고 호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는 몰랐는데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BTS 효과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요? 세계에서 BTS,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면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류 이런 식으로 K 한류, K 시네마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대, 한국에게 맡기면 뭐든지 성공적으로 잘해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준 결과 그것이 저에게 날아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어떤 연유에서든 그런 임무를 맡은 이상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기구 연합의 의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서 하셔야죠. 한국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제 뭐 BTS 뭐 얘기하셨습니다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인권 수준이나 또 한국인권위원회 활동상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국이 된 거겠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정책 100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 가장 중점적으로 힘을 쏟은 부분이 어떤 것들입니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매 5년마다 그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번 그때마다 그 인권 정책에 관한 저희들의 구상, 희망, 요구사항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정부 측에 전달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4차 그걸 저희들은 이제 그 내셔널 액션 플랜, 그래서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4차 계획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실은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100대 정책이라고 썼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낀 그런 과제들을 거기 기술했고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지가 20여 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으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25년이 흘렀는데 전에는 여러 가지 사실 우려하는 바들이 있어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성숙한 게 아닌가. 아예 사형제 폐지 관점에서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넣었고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 특히 어떤 그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 이런 데서 항상 본래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그 피해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이 되고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대책 수립. 이거 진짜 시대 변화와 함께 새롭게 대두된 과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회적 소수자 약자가 한편으로는 그 소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과 냉대의 그런 피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전 국가적으로는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갈등과 반목의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실은 뭐 그 범위가 좀 너무 넓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기술 발전이 저희들 종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한번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만 AI 챗봇. AI 챗봇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일반 연인들 사이 대화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서 상품을 제작을 했더니 그 운전하는 과정에서 일반 그 소비자, 특히 뭐 거기에는 아동 소비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 챗봇이 여성 혐오적인 또는 인종 차별적인 그런 대화를 막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입력된 소스가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인간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 결과 나온 어떤 기술 문명이 차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뭐 대비라든지 그리고 참 이제는 인공지능의 인권의식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또 기후위기, 기상이변, 그리고 또 이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다 이 사회가 변하면서 새롭게 맞닥뜨려지는 새로운 인권의 문제. 이걸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공고하신 거로군요. 그리고 이제 본래 인간에게 있어서 주거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물론이죠. 이번에 그 지하방 또는 뭐 또 전통적으로는 옥탑방 얘기도 있고 뭐 고시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번에 반지하방의 침수, 익사 그 사고 이런 것이 불거지면서
비적정 주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인권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네. 새로운 문제의식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것 외에 또 최근에 와서 점점 더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참 우리 어릴 때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만 이젠 다문화 사회예요. 네, 언젠가부터는 사실 그런 담장,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열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곳곳에 이주민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네. 분들 그런 분들이 사회에 저희들이 통상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끝없이 정말 빈곤과 냉대와 차별과 이런 것에 좀 내몰려 있죠. 있는 것이 그런 호소를 정말 많이 접수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사건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은 가급적 방문하고 네. 현장을 살펴서 어떤 대책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결국 저희들이 어떤 그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이런 정도 가지고 완전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의 큰 인권 정책 그 큰 틀에서 해결책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저희들이 거기 전달을 했습니다. 아까 쭉 뭐 몇 가지 그 요인들 말씀하시는 가운데 좀 상당히 그 찬반이 대립되는 쟁점이 이제 사형제 폐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성소수자를 언급하셔서 얘기인데 뭐 과거엔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다가 요새는 평등법이라고 이제 부르던데요. 이것도 바로 그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뭐 지금 찬반이 계속 엇갈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몇 년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평등법이 필요한지 안 한지라고 설문을 했을 때는 거의 8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형태로 4개의 법안이 평등법, 차별금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설문을 했을 때는 67% 정도의 국민이 찬성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전 국민적인 지지는 사실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경험으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만나 뵐 기회가 있으면 다 동의하죠. 대체로 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왜 안 돼? 그런데 실은 국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더라도 일부 어떤 종교계 그 중에서도 일부의 인사분들이 혹시라도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된 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차별하지 말자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고요. 거기에서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이제 어떤 종류의 성소수자가 있다. 그 성소수자가 그런 형태가 바람직스럽다거나 아니면 권장할 만하다거나 전혀 아니죠.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차별금지법이 진정한 취지는 어떤 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을 그 미화하고 뭐 권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염려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중대한 오해에 기인한 거다라고 네.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예. 그리고 정말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 정상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 정말 문제되는 부분이 예. 있다면 수정을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찌됐든 논의가 좀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어떤 성과가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나와줬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100대 핵심 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미래형 그리고 사회 변화에 발맞춘 인권의 다양한 필요성들 쭉 언급해 주셨고 어찌 보면 민감한 주제를 할 수 있는 뭐 사형제, 네. 또 차별금지법, 뭐 요거에 대한 의견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하나 이루어진 게 지난 7월달에 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어요. 이걸 특별히 군인권보호관을 따로 신설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조사과라고 하는 한 개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예. 뭐 한 개과의 인원도 적었고요. 그래서 군인권 문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군 전체를 보면 제가 알기로 대대급만 뭐 1,500개 이상이라고 하던가요. 사실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병수도 많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전통적인 군대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크고 작은 네. 군 부대 내의 인권 사고 어떤 부분은 단순히 그냥 불만 접수나 뭐 이런 것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명 사고로 이르는 예. 그런 사고들이 수시로 이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 또는 군에서는 발생한 사고는 유감스럽고 그러나 차후의 대책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잘 대비하고 또 군인권 교육도 잘 해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군 외부에 의한 뭐 인권 상황 감시 비판 이런 것은 별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폐쇄적으로 지내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사실은 그런 게 얘기가 된 것은 아주 오래됐었는데 특히 2012년, 13년 딱 그 무렵에 와가지고 군대 내의 어떤 성추행, 성희롱, 때로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때때로는 뭐 그냥 또 단순 폭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운 장병이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잃는 그렇죠.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 한 것에 이제 이르르니까 그렇죠. 결국엔 그 국방부 또는 군 자체의 해결에 더 이상 맡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점차 높아졌고요. 윤일병 사건 또는 이해람 중사 사건은 특검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성함을 참 입에 올리면은 다시 한번 또 참 죄송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듭니다만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정말 더 이상 군 자체 내의 해결에 맡겨서는 아니 되겠고 군 바깥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군 인권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국회 내에서 좀 더 본격화됐고요. 그러다가 역시 그 인권 전반에 관한 조사 구제 그리고 이제 권고 업무를 약 하고 20년간 이제 해온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 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 보호관을 임명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그 중에서 가장 낫다. 우수하다, 바람직스럽다라고 이렇게 토론 결과 결론을 내려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형태로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그 과 단위에서 훨씬 확대 개편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현재 건데. 1국 3과 조사관 숫자 한 15명, 예, 17명 예. 그 정도 규모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약간 부족하게 느낀 것은 다만 군인권 보호관을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위원이 인권이 상임위원 3분이 계신데 예, 그렇죠. 그 상임위원 3분 중에 한 분이 군인권 보호관을 겸직을 하는 형태로 지난번에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 상임위원 3분이 업무 부담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참 걱정을 하던 차에 군인권 보호관 업무를 이제 겸직을 하게 되고 그 부담을 또 다른 상임위원들이 다 나누어서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좀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예. 기회가 되면 예. 그런 부분이 또 개선되기를 예.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정부가 알아서 키워주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국민의 힘을 가지고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국민들께서도 그렇죠. 인권위원회를 좀 더 잘 성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뭐 평생 법조인으로 뭐 민변 회장도 하셨고 또 헌법재판관도 지내셨고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원장까지 그런 평생을 살아오신 오늘 현재 인권이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다음에요. 제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 입문한 이후에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처음에 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야 변호사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활을 하셨고 했었던 게 이제 돌아보이는데 이 세 가지 직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직책이 그 공통점을 찾자면 그 업무의 판단 기준 그리고 뭐 모든 행위 기준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 헌법과 법률의 핵심은 무엇이었겠나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결국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로 귀착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헌법에 관해서 이제 좀 생각할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저희들 뭐 영국의 이제 뭐 1215년이었던가요? 권리장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학교 때 이제 사회 과목에서 배워가지고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전 보면 우리 헌법이야말로 사실은 인권 장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을 이제 그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보면 헌법 10조부터 36조든가요? 거기까지 이제 각 개별 기본권이 다 나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7조에 보면 그게 또 명문이죠. 위에 열거하지 아니한 기본권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말하자면 일종의 개방적 조항이라고 할까요? 그래 돼 있고 사실 나머지는 크게 봐서 이제는 다 통치 구조,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렇죠. 그런 순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조문수는 통치 구조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뒤에 나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 통치 구조라고 하는 조항들은 왜 있는가? 통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안해낸 법률적 장치들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 인권 보호 장치, 수단이라는 것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헌법 전체가 인권이다. 인권 장전이다.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온 그 경로를 쭉 따져보면 일관한 어떤 그 가치, 원리라고 할까요? 그게 인권이었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있죠. 있다라고 예. 생각이 돼서 예. 저는 어떤 일관성,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최첨병으로서 우리 국민 인권의 더 증진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헌법의 근간 말씀 들었습니다만, 또 달리 표현하면 결국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근간은 결국 인권이다. 이런 인식 다시 한번 갖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